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그림을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인데, 자,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은 비탄력적이에요. 왜냐하면요, 임대주택은 주택 부족이 심하죠. 주택 부족이 심하니까 이사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비탄력적이에요. 수요 곡선은 완만한,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은 뭐가 된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공급 곡선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이죠. 균형. 자, 이것은 우리 재산세 부과 전. 자,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우리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Q0, 이게 부과 전 거래량. Q0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거래량입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때 임대주택, 우리 누구죠? 공급자는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에게인데,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를 했다. 얼마?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부과를 했다. 재산세를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이만큼 공급을 하면 얼마? 가격은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이 이게 가격인데, 문제는 얼마만큼? 세금 얼마만큼? 30만 원만큼 올라요. 자, 그러면 또 임대주택을 이만큼 공급하면 가격은 얼마? 또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이 가격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또 세금을 부과했더니 세금 또 만큼 또 뭐 한다? 가격은 또 올라요. 그래서 이 각 임대주택 공급량 수준에서 세금액만큼 가격이 다 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은 바로 이 수직거리가 재산세 얼마?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재산세가 부과되면은 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이동해. 수직으로 상향이동해서 이것이 바로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에 새로운 공급 곡선. 그러면 새로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되죠? 균형이죠. 임대료는 뭐다?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결론이죠.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은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하면은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하고 거래량, 수요량과 공급량, 거래량은 감소한다.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가 얼마에서 50만 원에서 얼마로? 7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재산세 부과 후죠. 재산세 부과 후에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얼마? 요 얘기죠. 70만 원. 재산세 부과 후에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70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요 흰 부분은 누구에게 전가? 이 흰 부분은 누구에게 전가? 수요자에게 전가됐어요. 자, 요 세금, 요 수직거리가 세금이거든요. 이 세금 30만 원 중에 20만 원이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가됐다? 수요자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요 흰 부분이 누가 부담한다? 예, 수요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 수요자 부담 얼마? 20만 원이 조세가 전가된 부분. 전가 금액도 얼마? 20만 원. 그러면 70만 원 받고 얼마 납부했어요? 세금 30만 원을 납부했더니 이제 얼마죠? 40만 원. 요거는 또 재산세 부과 후 누가? 공급자. 재산세 부과 후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임대료는 얼마? 40만 원. 세금 30만 원 납부했으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재산세 3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시켰고, 나머지 10만 원, 요 파란 부분은 누가? 공급자인 임대인이 부담을 해요. 공급자가 부담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부담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수요자가 공급자 부담 더해준 요 네모. 이 네모는 바로 뭐를 의미하죠? 네모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정부의 조세 수입. 자, 그러면은 문제는요.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자는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더 많이 지불하니까, 공급자는 50만 원보다 더 적게 40만 원 받으니까 손해를 보죠. 수요자, 공급자 둘 다 손해를 봐요. 재산세가 부과되면. 그런데 문제는 그 손해를 본 것 중에 이 부분은 정부가 조세로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이 노란 부분이 있어요. 이 노란 부분은 사회에서 없어져 버려요. 이 노란 면적은. 정부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수요자, 공급자가 손해 보는 부분 중에 요거는 정부가 세금 가져가니까 관계없는데, 이 노란 부분은 사회에서 아예 없어져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런 지문이 나오죠.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은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가져온다. 맞는 지문이에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요거죠. 경제적 순손실. 이걸 우리는 원어로 쓰면요. dead, 죽을 사자 쓰죠. dead weight loss라고 해. 이걸 지금 번역을 한 게 경제적 순손실. 25회, 28회 시험에 용어로서 출제를 했습니다. 25회, 28회 경제적 순손실이 또 시험 지문에 용어로 출제인데 둘 다 정답으로 물었어요. 그 그림에서 경제적 순손실이 어디 부분인가 이걸 확인. 자, 누가 세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림 봤더니 수요자가 많이 내네요. 얼마? 수요자는 20만 원, 공급자는 10만 원.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인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 공급자 둘 다 부담해. 둘 다 부담을 하는데 누가 많이 부담하고 누가 적게 부담하느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급이 우리가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10만 원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우선은 탄력적일수록 뭐하다? 유리하다. 요건 꼭 암기하고 다녀야겠죠.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반대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다. 탄유 알면은 시험 지문에 나와도 잘 안 틀려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벌써 한 4번 정도 출제를 했죠. 15회 시험에 처음 출제해서 최근에 4번 정도 출제한 용어입니다. 탄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158페이지 거기 밑에 박스에 거기에 탄력성과 조세 수입 있죠. 그거 아까 저걸 알면 돼. 탄유.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다. 그 얘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자,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로 가서 위에서 4번째 보시면은, 자, 우선 신규 주택에 대한 요 얘기죠.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은 뭐가 되죠? 비탄력적. 왜냐? 도시 내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데는 법적인 제한이 뭐다? 많기 때문에 비탄력적인데, 신규 주택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인데 수요는 상대적으로 뭐다? 탄력적. 자,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 최초의 균형이죠. 자, 오래된 주택은, 자, 오래된, 낡고 노후화된 오래된 중고주택의 공급 곡선은 탄력적. 이미 주택 만들었거든요. 근데 시장에 팔려고 공급하는 데는 법적 제한이 없죠. 바로 매물 내놓으면 되니까. 탄력적. 누가 소비한다?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자, 또 여기 균형이죠.
자, 그럼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세금, 수직거리가 세금인데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했어요. 자,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이만큼 오르고 거래량은 뭐다? 감소하죠. 여기도 가격은 뭐 한다?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 결론은 뭐 요건데 문제는 신규 주택은요 가격이 상승폭이 작아요. 약간 상승하고 여기는 뭐죠? 상승폭이 크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해요. 요 빨간 부분이 누가 부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되니까 수요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빨간 부분. 그런데 그럼 세금을 이거죠. 요 수직거리가 뭐다? 세금 요 금액은 같은데 문제는 이때 요거는 누가 부담하죠? 이 파란 이 면적은 공급자가 부담. 또 요 파란 이 부분의 이 면적은 공급자가 부담해요.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 파란 부분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신규 주택을 소비하는 고소득층 수요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오래된 주택을 소비하는 저소득층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세적인 성격이다. 누진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더 많이 부담하는 거고요. 어떻게 돼요? 우선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 더 반대로 많이 부담하는 건 역진세. 자, 역진세 거기 밑줄 그으면 되겠죠. 3번 양도소득세 바로 위에 역진세라는 게 있어요. 역진세. 자, 그리고 왼쪽 표에 밑에 전액 부담하는 경우 요건 예외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둘 다 부담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고 예외는 뭐다?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만 부담하는 게 예외죠. 이렇게 둘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외 중에서 우린 수직선, 수평선이 예외입니다. 예외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부담하는데 완전 비탄력적은 뭐다? 수직선이야. 자, 수직선일 때는 우리가 공급이 뭐가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공급이 고정되면 공급 곡선 이동 못하죠. 고정됐는데. 그러면 가격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급 곡선이 이동이 없어요.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요거죠. 가격이 뭐다?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수요자에게 자, 시험 문제 또 출제를 잘 하죠.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죠. 당연히.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가 전가되면 누가 다 내야 돼? 세금은?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아까 예외가 뭐죠? 박스에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만 부담하는 게 예외예요.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28회 이게 정답이거든요. 자,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정답 지문입니다. 그때는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출제 안 해요. 왜? 그거 너무 쉽잖아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출제했어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 제로. 출제 이렇게 해버려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는 뭐다? 수직선. 0인 경우에 조세를 부과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전액 부담한다? 맞죠? 공급자가 토지 소유자는 전액 부담한다. 이걸 28회 정답 지문입니다. 말을 약간 돌려서 출제를 해버려요. 자, 우선은 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돼? 이런 경우. 이번은
수요 곡선이 뭐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은 또 뭐죠? 수평선. 수평선인데 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의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또 변하지 않으면 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이건 예외죠. 자, 또 두 가지가 또 있죠. 이번은 뭐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자, 이 수직거리가 뭐예요? 이 수직거리가 세금이잖아요. 이 세금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전부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가 돼요. 누가 다 내야 돼요? 이번은 수요자에게 100% 전가되니까 이번은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수요자가 조세를 우리는 전액 부담한다. 이런 경우. 자, 또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주어지면 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또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100% 전가되니까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요거는 예외적인 경우. 근데 시험에는 요걸 우리 요 왼쪽을 좀 자주 내요. 왼쪽. 요걸 좀 자주 내요. 자, 그리고 159페이지에 양도소득세 1번. 이게 또 한 4번 출제했어요. 1번. 자, 주택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뭐 했다? 중과세를 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면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하게 되면은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세금을 처분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처분을 기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팔려는 주택이 점점 줄어들어요.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 2년 전에는 28년 주택 공급이 증가한다고 출제했어요. 주택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해요.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 이걸 여러분 전문용어로 주택 공급의 뭐라고 설명해 놨어요? 거기 동결 효과.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해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 동결 효과라고 해요. 이것을.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했더니 바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어요. 여러분 많이 급등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게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은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시험 문제 또 4번 출제를 했어요. 28회 시험 최근에 출제를 또 했었죠. 요 1번 요거 자주 출제되고요. 또 3번 요것도 2번 정답 지문 물었어요. 3번 지문도. 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시험에 이 지문으로 2번 출제했어요.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2번 출제한 거예요. 지문은. 어떻게 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되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뭐 한다? 달리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 지문 2번 출제 정답으로. 또 헨리 조지.
28회 시험에 출제했죠. 그때 당시 대표가 누구냐 하면 우리 여성분이 대표일 때 이분이 입에 달 때마다 이 사람 이름을 언급했어. 예? 그러니까 출제원이 어떻게 돼? 출제 안 할 수가 없지 뭐. 자, 헨리 조지는 저서가 있어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헨리 조지는 주장을 했는데 이 헨리 조지의 사상 중에 이런 사상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 150년 전 얘기입니다. 150년 뒤로 역사 돌아가면요. 그때 국가는 뭐죠? 150년 들어가면 국방, 치안이 주 업무예요. 뭐 복지 이런 거 없지 그때 당시에. 예? 그게 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에 대해서 100% 국가가 세금으로 징수를 해요. 징세를 한다면 이 토지세 수입만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헨리 조지는 토지세 이외에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뭐죠? 소득세, 법인세 이런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을 해요.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토지 단일세라고 해요. 단일세. 토지에 대한 단일세. 싱글 텍스. 토지의 단일세를 주장합니다. 지금은 국가 규모가 지출이 너무 커져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1980년 후반에 또 대통령 선거 나오신 분이 있어요. 미국에. 그때 페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요. 민주당 공화당이 제3의 후보로 나오면서요. 지지율이 그때 22%까지 올라갔어요. 예? 올라가서 나중에 사퇴를 했는데 이분이 주장이 뭐를 주장한 줄 알아요? 예? 딱 단일세 주장한 거예요. 단일세. 예? 그래서 뭐를 모든 조세를 철폐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 막 지지하는데 생각해보면 규모가 커졌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공격받아서 나중에 사퇴를 했는데 이걸 약간 또 바꿔서 주장해서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 트럼프예요. 뭐를 했냐? 소득세 50% 감면해 주겠다. 법인세 없애겠다는 못하고 법인세도 대폭 감면해. 그래서 대폭 감면했어요. 15%에 법인세 반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금 줄이고 소득세, 법인세 줄여버렸더니 어떻게 돼? 미국 경제가 호황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세금 갖고 장난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다? 세금 깎아주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혜택 가니까. 근데 세금을 만들겠다는 사람은 요거는 자기 멋대로 만들면 안 돼요. 그거는 뭐를 한다? 외국처럼 공약을 내서서 뭐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는 공약도 없어. 멋대로 만들어. 세금 멋대로 만들면 안 돼요. 법에 딱 법정주의예요. 우리 세금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세금을 깎아준다 하면은 무조건 박수 쳐야 돼. 세금 만드는 사람보다. 요게 있죠. 그런데 또 뭐가 있냐 하면요. 이 얘기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건 공급이 또 고정됐어요. 그럼 토지의 공급 곡선이 고정된 건요. 현재 토지가 이용하고 있는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이용하지 못한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완전 뭐죠?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 수직선이 돼요. 자, 이때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예외 말고 어떻게 돼요?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량이 다 뭐 한다? 감소해요. 우상향하면요 공급이 다 줄어드는데 공급이 고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 공급량은 고정이 됐어요. 변화가 없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공급량이 감소하면은 자원의 배분이 왜곡이 되는데 공급량 자체를 세금이 부과해도 변화가 없으면요.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에 뭐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런 세금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세금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이런 세금을 우리는 효율적 세금이라고 해요. 효율적 세금. 이때 이것을 헨리 조지는 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것을 헨리 조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면요. 토지세에 뭐가 발생했다?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토지세에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해요. 중립성이라는 말 하나 배웠어요. 좀 아주 요즘 어떤 용어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조세 정책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출제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서 지문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하나 뽑아서 5개의 지문을 만들어서 출제해버리죠. 최근에 경량 그렇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세정책 전반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작년 시험은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조세정책. 자, 여러분 교재 이제 부동산 개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이용 출제 안 하니까 넘어갑니다. 뭐 기본 저 11월 한번 강의했으니까 뭐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 개발로 갑니다. 2문제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자, 우선 부동산 개발을 보면요, 부동산은 3차원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부동산 개발은 공간 개발이에요.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를 부동산 개발인데,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용어를 내느냐, 그걸 봐야겠죠. 시험 문제. 여러분 프린트 3번 지문 봅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의 3번 지문 보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3번 지문이 나오죠. 요걸 출제하거든요. 3번 지문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지문이 나오면요 골치 아파요. 부동산, 예? 부동산 개발업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 제목. 자, 부동산 우리가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3번이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 나와요. 부동산 개발. 예? 이 지문을 출제를 자주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말한다. 여기까지 잘 나갔다가 뒤에 있습니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뭔다? 제외한다. 그런데 시험에 낼 때는요, 다만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시공까지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디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밑줄은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뭔다? 제외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낼 땐 시공 담당하는 행위 포함시켜버립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지문 안 보면요, 그래도 틀려버려요. 자, 부동산 개발업 28회 시험에 출제했죠. 2년 전 28회 시험에 요거 출제했잖아요. 요거 28회 시험에 요것도 요거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요거잖아요. 우리는 뭐죠? 말 그대로 우리는 부동산 개발업은 토지를 조성해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 그래서 요거 2개가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데, 우리는 원래는 요거는 2년 전에 출제했으니까 원래는 어느 게 중요하다? 요게 중요하다.
자, 부동산 개발의 주체를 봅니다. 자, 공공개발 주체를 1섹터라고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이런 공사 부문에 의한 개발입니다. 민간개발 주체는 두 번째 2섹터라고 하죠. 토지 소유자의 개인이나 조합,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개발합니다. 그래서 제3세트는요. 공공개발 주체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민간개발 주체는 민간 자금 조달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제3섹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요. 시험 문제 우리 관련해서 우선 시험에 박스로 출제하거든요. 이렇게 박스로 주어져서 다음 중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면 5개 나오죠. 박스 안에. 그럼 기역, 니은, 뭐 기역, 디귿 이래서 연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요 개념도 들어오고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이 막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온 용어가 바로 개발 과정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누구 이론? 월포드. 월포드 이 견해를 우선 출제를 합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우선 월포드 모두면 간첩이에요. 중요하다. 세 가지를 배워야 돼. 월포드. 월포드가 주장한 것 중에 첫 번째가 개발 과정. 26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개발 과정 몇 단계? 7단계가 여러분 교재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12회 시험과 26회 시험에 우리 출제를 했어요. 개발 과정. 순서를 물었지. 순서. 예, 이 순서를 우리는, 그럼 순서를 2년, 3년 전에 물었으니까 올해 출제할까요? 순서는 출제 안 하겠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오겠지. 자, 첫 번째 보시면은 구상, 아이디어 단계야. 구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형태의 개발을 할 거냐. 자, 여러분 있죠. 아, 나는 할인점을 개발할 거냐, 복합 쇼핑몰을 개발할 거냐. 구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개발된 공간을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이런 것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구상, 아이디어 단계고, 두 번째가 뭐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여러분 뉴스 엄청 나왔죠. 이틀 전에. 예? 예타 줄여서 예타 면제, 뭐 예비적 타당성 면제한다는 얘기인데, 야, 여러분 웃기는 거예요. 돈 한두 푼이나 아닌데 이걸 면제를 왜 하는지 몰라. 예비적 타당성 반드시 걸쳐야지. 왜 그럴까요? 예? 수익이 있나 없나 따져봐야지.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을 분석하잖아요. 분석을 하는데 개발 사업 아직 안 했어요. 개발 사업 하기 전에 미래에 예상되는 돈 들어온 수익, 나가는 비용을 비교를 하는데, 문제는 그걸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죠? 계략적으로 수익 비용을 추계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해보는 단계가 무슨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있으면 여기 아라뱃길 아시죠? 그거 예비적 타당성 분석 안 됐거든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하니까요, 타당성 없다 나왔어요. 했잖아요. 이용 누가 해? 안 하잖아요. 거기 무슨 거기 가보면은 물류? 나 이용한 거 한 번도 못 봤어. 거기 가서 식사만 하러 막 갈 뿐이지, 사람들. 배 타고 저 인천이나 가든지. 없어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예? 분석했는데 안 되니까 통과를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많지. 예? 옛날 저도 86년대 비행기 타서 저 양양을 한번 가봤어요.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울진 다 폐쇄, 예천 다 폐쇄, 공항 다 폐쇄야. 예? 없는데 왜 만들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선거 때문에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다 폐쇄시켜야 돼요. 그 공항 같은 것도 쓸데없는 공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처럼 땅이 넓은 국가도 아니에요. 미국은 뭐 주와 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아예 KTX를 만든지 말든지. KTX 만드니까 비행기 안 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생겨요. 아예 KTX를 더 만들든지. 그래서 이런 거 분석을 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원래 시험에 출제 1순위야. 논란이 되면 출제를 해요. 지문에 나오는 게 지문에 논란이 되면. 그러면은 타당성이 있어요.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은 딱 이제 개발할 뭐가 필요해? 땅. 그럼 적정한 부지를 모색하고 뭐를 해야 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는 그 부지를 분석해야겠죠. 지질, 지세, 집안의 상태, 설계, 시공할 수 있느냐. 요거 뭐죠? 기술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분석. 또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 뭐죠? 지역주거제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 뭐가 있어요? 법률적 타당성 분석. 그래도 경제적으로 또 비용보다 수익, 비교했을 때 수입이 많으면 개발하는 거고,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면 개발 중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번째가 무슨 분석? 정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 단계. 그러면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시험에 2번 나온 지문이 있어요. 그 지문이 뭐냐 하면요. 자,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서는 그 개발 사업이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지문을 2번 출제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냐면요. 개발업자마다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말하기가 곤란한 거죠. 자, 그 지문 잘 내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가 바로 무슨 단계? 금융 단계. 그러면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가 6번째. 즉 물리적 공간을 창조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7번째가 뭐죠? 마케팅 단계. 여러분,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은 그 개발 사업에 뭐에 달려있다? 시장성 여부에 달려있다. 이때 시장성을 우리 뭐라고 하냐? 매매. 여러분이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임대될 가능성을 말해요.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개발 사업은 성공으로 가는 거고,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없다 하면 그 개발 사업은 뭘로 간다? 실패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요, 요 3가지 쪽에서 여기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3가지 중에서 하나가. 근데 원래는 어디가 중요하다? 이쪽이 좀 중요해요. 지문에 들어옵니다. 시험 지문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176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나옵니다. 자, 또 월포드는 2번째. 자, 부동산 개발도 미래의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란 요소가 항상 내포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포드라는 학자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크게 3가지로 보죠. 우리는 법률적 위험,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그리고 비용 위험. 자, 이 3가지를 다 묻는 문제는 28회 시험과 23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시험 지문에 또 시장 위험, 법률적 여기서 내용에 또 많이 물어요. 자, 법률적 위험을 하면은 거기에 27회 시험에도 나왔었죠. 이 법률적 위험은. 자, 법률적 위험은 말 그대로 법률적 측면에서의 발생하는 위험인데, 우리 공법적 측면이 있거든요. 공법적 측면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지. 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하면은 바로 지역 지구제예요. 여러분, 지역 지구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 지역 지구제의 변경 가능성 여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법적 측면에서는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냐? 네? 무슨 관계? 소유권 관계. 또 요즘 개발하면은 뭐 반대 많죠. 또 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주민들의 뭐다 여론, 동향, 또 뭐가 있어요? 민원 이런 게 많거든요. 뭐 먼지가 막 나온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 이런 거 봐야 돼요. 법률적 측면. 법률적 시험에 3번 출제된 지문이 있어요. 28회도 나오고요. 27회도 나오고요. 23회도 나온 게 있어요. 3번 나온 게 바로 뭐냐 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미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지역지구제 배울 때 토지 이용 계획을 구현하는 수단이 지역지구제예요. 지역지구제는 공적인 뭐가다 수단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은 법률적 구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 이용 계획이 그래서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걸 구현하는 게 지역지구제니까. 두 번째는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부담. 이 개념을 또 22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시장위험인데 이런 게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은 자, 이 부동산 경기 침체론에서 업무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이에요. 이런 이 사례도 막 출제하기도 해요. 근데 시장 위험은 그 그림 보면은 그림이 완공률이 있습니다. 완공률 100%로 가는데 자, 매수자 입장이에요. 매수자 입장에서 위험은 점점 완공률 100% 갈수록 줄어들고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요. 그런데 초기는 개발 사업의 초기는 어떻게 돼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높죠. 완공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위험은 높으니까 높은 위험으로 할인한 부동산 가치는 낮아요. 그때 100% 갈수록 반대로 가치는 높고 위험은 낮아진다. 자, 그 그림 위에 뭐가 나오죠? 흡수율이 나와요. 흡수율. 시험에 이것도 자주 출제하죠. 자, 흡수율 분석. 네, 개념은 25회 시험에 또 출제했습니다. 개념. 흡수율 분석의 개념 보면요. 우리는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과거 1년 동안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 소비되고 있는가 그 비율을 조사하는 것을 흡수율 분석이에요. 자, 흡수율 분석의 목적도 시험에 2번 출제했어요. 흡수율 분석의 목적 18회 시험, 22회 2번 출제된 지문인데 목적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의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슨 목적? 미래의 흡수율 파악. 자, 흡수율은 뭐예요? 여러분,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소비되느냐, 흡수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흡수 시간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00% 분양, 임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무슨 위험? 시장 위험에서의 부담은 뭐한다? 작아진다. 흡수율 분석 시험에 잘 냅니다. 그래서 흡수율 분석의 목적 2번 출제고 또 개념 최근에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178페이지에 비용 위험이 나오죠. 비용 위험. 자, 여러분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각종 인건비, 건축비가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은 커져요. 커지게 되는 위험이 비용 위험인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또 개발 기간,
공기라고 하는데 공사 기간, 개발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비용상의 위험 부담은 점점 더 커진다는. 세 가지 위험. 월포드는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세 가지 위험이 있어요. 위험은 또 시험 지문에 자주 또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가 거기에 178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나오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또 월포드가 주장한 세 번째인데 여기서도 또 25회 최근에 또 출제고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은 잠시 쉬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